국사편찬위원회가 이 일을 추진하는 박사범이나 남원시 문화대장이나 남원시장님이나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이렇게 할까 했는데 나중에 그때는 이유제기가 있으면 전화를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가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남원시청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래요. 그래서 잘 모른다는 답변을 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문화재 이 추진의 최종은 문화체육관광부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아닌 문화체육관광부 그쪽으로 그 제안을 하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오면서 국회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또 똑같은 민원을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나서지 않으면 이게 바로잡아질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부끄러운 역사 가르치지 않는 교사가 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께서 앞장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전 정부가 이룬 가장 큰 성과, 업적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도 역시 이제 코로나19라는 이런 사회적인 좀 지구적인 대재앙을 맞아서 국민들과 한 마음이 돼서 이렇게 위기를 같이 극복해 가고 있는 것, 그다음에 다양한 형태로 권력기관 등이 이제 민주화하고 있는 것, 이런 부분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국민과 약속한 부분들이 실천되고 있는 것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미흡한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지적받은 대로 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이 자산의 양극화를 이렇게 고착화 시킨 거 아니냐는 비판이 제일 아픈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열심히 해 왔는데 그만큼 성과가 안 났다라고 하는 평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직 뭐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요. 총리께서 좀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나라 부자 1위가 누군지 아세요? 1위 부자, 돈 가장 많은 사람. 뭐 최근에 이제 저 플랫폼 사업을 하시는 어떤 분이 1위로 올랐다 뭐 그런 건 봤습니다만, 예.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뭐 이런 사람이 아니라 예. 카카오의 김범수 부장입니다. 예. 사실 뭐 흑수저 출신인데요. 놀라운 변화이고 또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거대 기업이 된 카카오의 행태를 보면 이 혁신 기업이다 이렇게 해서 칭찬만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한번 화면 한번 보세요. 저게 뭐처럼 보입니까? 이게 반도체 회로처럼 보이는데 저게 카카오 기업 계열도입니다. 계열사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여기 나와. 예, 올해 6월 3일자로 보면 국내가 117개, 그리고 해외가 41개, 그래서 158개입니다. 올해 4월, 5월, 6월에는 무려 15개 계열 기업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매주 하나씩 회사를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늘리고 있습니다. 이거 바람직합니까?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역대 정부들이 이 재벌의 독점적인 여러 가지 행태에 대해서 많은 어떤 규제를 가하고 또 여러 가지 지배구조의 투명성,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혹시 이렇게 무료발식 확장을 한다는 데 대해서 평가가 좋게 나올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예, 제대로 보셨는데요. 과거 재벌도 이런 식으로는 안 했습니다. 그래도 국민의 정서를 조금 살피면서 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코로나 팬데믹을 이용해서 정말로 무차별적으로 늘렸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회사 IPO를 해서 네. 자금을 모으잖아요. 예. 그 돈으로 계열회사를 막 사들이는 겁니다. 그게 결국 IPO 했다는 뜻은 예. 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겠죠. 예.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카카오가 진출한 업종, 이게 대부분 중소기업, 소상공인, 골목시장 이런 업종들이에요. 예를 들면 택시, 택배, 대리운전, 퀵서비스, 자전거 대여, 꽃배달, 헤어숍, 스크린골프, 골프 앱, 심지어 방문 수리 뭐 더 있습니다만 제가 정말 손대지 않은 업종이 없을 지경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낮은 단가 그리고 무료 서비스 뭐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또 이를 통해서 이제 이용자들, 업체들을 모은 다음에 이게 시장이 독점적으로 되면 이제 서비스를 유료화하고 또 가격을 인상하는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아마 그런 걸 이제 막으라고 우리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경찰로서 이걸 보고 있을 텐데요. 지금 방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무슨 새로운 플랫폼 기업이 무슨 혁신을 이루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과거 이른바 독점적 재벌들이 하던 행태를 되풀이 한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거기에 대한 감시와 감독이 들어가고 필요하면 또 강제적 조치도 취해야 되겠죠. 그런 규제 조치를 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규제 조치가 들어가려면 공정거래위 판단만으로 가능한 건지 혹은 이제 그들이 어떤 했는지 이 법망을 피해갔는지는 또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들으니까 이런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중소기업들이 어려울 때 오히려 문화발식 확장을 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이건 좀 공정위가 좀 명확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기업인들 사이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카카오가 분야에 들어왔다 그러면 팔고 빠지든지 아니면 사업 접어라. 요즘에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이제 이런 플랫폼 사업자 규제를 가야 되는데요. 레시피 카카오, 뭐 네이버, 쿠팡 이런 쪽에 제안하고 싶은 게 이런 분들이 이제 M&A를 하거나
새로운 분야에 진출할 때는 이게 골목상권을 침해하는지 이 영향을 평가를 해서 인허가를 주도록 하는 게 어떤가. 물론 총리께서 뭐 다 하실 수는 없지만 네. 기본적인 마인드를 이런 업체들이 진출하면 기존의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하는 것을 영향 평가를 해서 인허가를 주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이게 그쪽의 요구사항입니다. 한번 좀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그 전 단계에 있어서의 어떤 독점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를 현재 법망을 피해간 게 없는지 또 법적 제재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은 없는지 우선 살펴보고요. 그 다음 단계 의원님 말씀드린 대로 결국 했다는 게 서로 글로벌 경쟁을 하거나 무슨 혁신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있는 소위 서민 경제 생태계를 말하자면 침탈하는 일이라면 그건 우리 공동체가 그거까지 용납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해외 구글이나 이런 데서 들어올 때 방어한 측면도 있죠. 근데 문제는 너무 풀어놓다 보니까 그냥 마음대로 자율적으로 M&A를 하고 늘리다 보니까 너무 피해가 생겨서 이제 새로운 규제를 좀 만들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냐. 의원님 하여튼 이제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독점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혹시 어떤 부분에서 허점이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살펴보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금산 분리 원칙인데요. 기본 산업자본한테는 이제 금융 안 주거든요. 근데 이게 그래 맞죠. 각고 같은 경우는 이제 특례법으로 인터넷 전문행법을 줬는데 네. 이것도 사실 좀 제고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당신은 핀테크라는 어떤 새로운 영역에서 아마 선두주자로서 그만한 여러 가지 시장 선도자로서의 자기 어떤 이점을 받은 것 같은데 바로 그 결과가 의원님께 지적하신 그런 문어발식 확장으로 나타났다면 분명히 어떤 형태로든지 감시와 감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코로나19 재난적 상황에서 자기도 모르게 많은 국민들이 플랫폼 사업자들의 노동자로 전락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좀 구제를 할 때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다른 문제입니다만 총리께서도 이제 관용차 타시죠? 어떤 차 타세요? 총리님 어떤 차 좀 타세요? 원래는 뭐 제가 제네시스 G 지금 이제 정부에서 주는 관용차는 제가 뭐 얼마나 가는지 아세요? 가격이? 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 좀 비싼 차를 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좋은 차라도 뭐 1억 정도 안팎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기업들이 업무용 차량으로 해놓고 사실은 기업에서 근무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좋은 차 타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굳이 해외 초고가 차를 꼭 수입해서 타야 되는가 하는 사실 국민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불편하고 감정이 용납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총리께서도 1억 안팎 정도 타는데 왜 꼭 수억 원대 해외 차를 업무용으로 해놓고 그렇게 폼을 잡아야 되나 이런 제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뿐만 그 기업이는 좋은데 자식, 손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화면 한번 보세요. 저 차 보셨어요? 저 차가 45억짜리입니다. 45억짜리. 근데 저게 업무용 차량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강남의 최고급 아파트 가격이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이게 타라고 안 탈 거예요. 못 탈 거고. 그런데 대한민국에 저런 차를 등록해놓고 업무용이다 그러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글쎄 뭐 자신의 어떤 재산으로서 확보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말하자면 비용도 지불하고 하는 거는 뭐 어떻겠습니까만은 그렇다고 이걸 가지고 회사에 등록을 해서 이 말하자면 회사의 비용으로 이 차값이나 혹은 리스료를 지불한다는 것은 그런 여러 가지 이건 조금 회계 처리나 이런 데서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거대 개혁 담론 좋습니다만 주변에서 실현 가능한 이런 것부터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국세청에서 뭐 개선 방안 만든다고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좀 총리께서 좀 챙겨. 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예. 그 요즘에 언론중재법 이것도 잠깐 좀 총리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요. 화면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저게 어떤 그림입니까? 컵에 물이 담겨 있는데요. 예. 그렇죠. 예. 컵에 물이 절반쯤 담겨 있죠. 예. 물이 절반쯤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언론이 자꾸 물이 절반밖에 없다, 절반이 비었다 이렇게 기분 나쁘게 자꾸 보도하면 그거 가짜 뉴스입니까? 가짜 뉴스는 아니죠. 아니죠. 예. 그럼 물이 상당히 비었다 이렇게 보도하면 어떻습니까? 상당히 비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러면 가짜 뉴스가 되려면 어떻게 보도하면 가짜 뉴스가 될까요? 그래서 물에 뭐 예를 들면 이 컵에는 독극물이 들었다든가 혹은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가짜 뉴스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여기 콜라가 들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컵이 좀 어둠침침한 데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뭔가 있긴 한데 확실히 보도하기 어려워요. 뭔가 의혹이 뭔가 있긴 한데 네. 이런 경우 오보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 처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보.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이 말하자면 오보를 보도자가 오보를 회피하기 위한 뭐 노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여부도 아마 여러 가지 판단의 기준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혹시 우려하는 것은 기자들의 편파, 왜곡 보도, 과장 보도 이걸 가짜 뉴스라고 불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부분이고요. 오보는 기자가 사명감을 갖고 보도하다 보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보를 때려잡으면 보도자료 위에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냐면 이번에는 말하자면 주로 소위 권력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 언론중재법을 활용할 수 없다고 아마 합의가 되어가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보통 사람들이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한 피해를 받았을 때는 회복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떤 형태로든지 사회적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는 언론중재법의 개정 취지라고 알고 있습니다만은 언론 행태도 저도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해서는 현행법적에서도 민법상 손해배상이 가능하고요, 형법상 명예훼손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구제책이 있는데 굳이 이걸 징벌적으로 꼭 때려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예,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8인 협의체가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그분들이 몇 가지 쟁점에 대한 타협안을 만들어내서 국민들이 좀 이 상황을 납득하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2년 전에 한국의 언론 자유 지수를 30위까지 끌어올리겠다. 지금 43위거든요. 그런데 이게 언론중재법이 오히려 순위를 더 끌어내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국민적 공감대를 가지고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예, 뭐 언론의 자유라는 어떤 본질 그걸 뭐 침해할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거죠. 다만 그동안 잘못된 언론의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피해를 받은 국민들이 너무 일방적으로 그 피해를 감내해야 되는 이 현실은 또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절박감이 있습니다. 공감대를 가지고 좀 갔으면 좋겠고요. 그 다른 문제입니다. 또 공공의대 들어보셨어요? 네, 공공의대. 예. 그거 전북에 해주겠다고 하는 게 약속을 지금 4년째 하고 있는데 왜 안 되는 겁니까?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의원님 아시다시피 작년에 의사협회하고 정부 사이에 이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이 논의를 당분간 의과대학 정원이라든가 의대 학생 수의 정원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당분간 논의를 조금 유보하기로 했기 때문에 조금 총님이 계실 때 가능하죠. 지금 뭐 코로나가 어느 정도까지 백신 2번 맞으면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면 해도 뭐 그렇게 저희들이 이건 중요 과제니까요. 지금 현재 우리 정부의 중요한 정책적 과제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바로 할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 가장 많이 지지해줬거든요. 네네. 전남은 한전공대 해주고 부산은 가덕도 해주는데 전북은 뭐냐? 뭐 그런 문제라기보다도 이 공공의대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가 있다 하는 건 먼저. 이건 반드시 필요해요. 저는 예. 이거 날치기해도 되는 거예요.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거거든요. 왜 이것은 내 자꾸 해태합니까? 뭐 가능한 한 날치기 안 하고 서로 타협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저 전북 남원의 가야고분군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에 등재한 거 아시죠? 등재하려고 노력하는 게 알고 있습니다. 예. 환영할 일인데 이게 예. 기문이라는 용어가 놓고 지금 시민사회가 분열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문이라는 게 친일이 아니다 이렇게 논란이 있는데요. 문화재청이 좀 책임 있게 교통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워낙 뭐 전문가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그걸 진행하는 측에서 보니까 역사적인 사료에 그 일대를 기문국이라고 했다는 거지 이게 친일 사료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인나일본부서를 주장하는 분들의 어떤 그건 다른 어느 의미에서 여러 가지 기록이 있다라고 하니까요. 이 문제는 학문적 영역이니까 의원님, 요거는 조금 전문가. 그러면 이게 결과가 타진 다음에 등록하도록 하는 게 맞죠? 지금 토론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 이런 역사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보면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주장의 문제입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지. 글쎄 의원님 그런데 그 당시 사료라는 게 그렇게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각각 자신들이 주장할 근거는 기록의 문화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의원님 이거는 워낙 전문적 영역이라서 제가 조금 함부로 손님께서 숨겨달라는 뜻입니다. 예, 문화재청이 적어도 기왕에 유네스코 등재라는 이런 역사적 과업을 하려면 가능한 한 다양한 목소리들이 서로 녹여낼 수 있는 방안을 좀 성실히 찾아보라 그렇게는 요청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법무부 장관께 다음 묻겠습니다. 검찰의 고발 사주 논란 시끄러운데요. 다른 측면에서 검찰 문제를 좀 제가 짚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21대 총선 이후에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방해죄로 무리하게 기소돼서 1, 2, 3심 무죄로 났습니다. 들으셨죠? 예, 알고 있습니다. 검찰이 현직 국회의원인 저를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판정입니다. 제가 재판해 보니까 이게 무리하게 기소해놓고 그걸 유죄 진짜 이끌어내려고 얼마나 갖은 노력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기소가 이렇게 막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소 남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죄가 왕왕 있고 그 무죄가 나는 경향성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김호수 검찰총장도 이 무죄 부분에 대한 사후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 역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검사가 법리에 무지했거나 실력이 없거나 아니면 제 기소에 대해서 외부의 입김이 들어갔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뭐 무죄가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근데 검사는 기소해놓고 나중에 무죄 나오면 남루를 하는 거 아닙니까? 무죄 평정을 하긴 합니다. 불이익당하는가요? 대검 감찰부로부터 무죄와 관련된 평정을 받고 그걸 인사에 반영하고 또 검사들에게는 정기적으로 적격 심사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반영하도록 제 경우 어떻게 됐는지 조사할 거죠. 무리한지 아닌지 오해가 있는지 다 한다면서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결과 나오면 좀 보고해 주십시오. 그 무죄가 평균적으로 검사 과오로 인해서 얼마나 됩니까? 통계치는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5% 됩니다. 15%면 6명 중 1명이거든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실. 그렇죠? 알아봐야겠습니다만 그 정도까지 될까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만은. 저는 검찰개혁 중요한데요.